19세기 후반 동남아시아 지도를 펼쳐보면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국이 미얀마랑 말레이시아를 집어삼켰고,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장악했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차지했고요. 그런데 딱 한 나라만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태국이에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태국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놀라운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태국이 살아남은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시 태국은 시암 왕국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들에게는 정말 치밀한 전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태국을 완충지대로 남겨뒀는데요. 영국은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먹었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차지했는데 둘 사이에 시암만 남게 된 거죠. 만약 시암마저 누군가 차지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국경을 맞대게 되는 건데, 양쪽 다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분쟁이 생길 게 뻔했거든요.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완충지대가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암 왕들, 특히 출라롱콘 대왕은 살아남으려면 서구화해야 한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근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지도 제작이었어요. 유럽인들이 지도와 영토 개념을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국경이 애매하면 유럽 열강들이 그걸 핑계 삼아 땅을 빼앗아갔거든요. 그래서 시암은 정확한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권력 집중화였습니다. 원래 시암은 만달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방 영주들이 각자 알아서 통치하는 구조였거든요. 중앙정부의 힘이 약했던 거죠. 이러면 유럽 열강이 각계 격파하기 쉽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정규군을 창설하고 왕의 권력을 강화해서 지방 영주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통일된 힘을 보여줘야 서구 열강들이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계산이었죠. 왕실부터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출라롱콘 대왕은 서양 옷을 입고 사진 찍는 걸 즐겼고, 자동차 같은 유럽 제품들을 수입했어요. 왕자들은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너희들처럼 문명화된 나라다, 야만인들 사는 곳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 1893년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프랑스와 시암 사이에 팡남 사건이라는 무력 충돌이 벌어진 거죠. 원래 프랑스와 시암은 프랑스 군함이 팡남 섬까지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합의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방콕의 프랑스 대사관에 포함 한 척을 정박시켜 두고 두 번째 포함을 차오프라야 강을 따라 올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암이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프랑스 군함의 통과를 금지한 거예요. 프랑스 함장 보리는 파리로부터 지시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답도 안 왔죠. 프랑스 영사 파비는 일단 코시청에 정박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밀물때 지나가야 한다면서 시암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전진했어요. 이 결정이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10월 13일 밤 프랑스 군함들이 밀물을 타고 팡남섬으로 향했습니다. 시암군은 이미 전투 대기 상태였어요. 처음엔 폭우와 구름 때문에 프랑스 배가 안 보이다가 등대를 지나갈 때 포착했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당장은 손을 쓸 수 없었지만 프랑스 군함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 시암은 공포탄 2발을 쏘면서 경고합니다. 반응이 없자 물속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어요. 그래도 프랑스 군함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시암이 실탄 공격을 시작했어요. 프랑스도 응사했고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시암 군함과 요새를 지휘하던 덴마크 용병들이 시암어를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덴마크 함장들이 함교와 포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직접 대포를 쏴야 했대요. 요새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제대로 대응을 못한 시암군은 큰 피해 없이 프랑스 군함들이 팡남을 통과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프랑스가 경로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거니까요. 프랑스는 즉시 강을 봉쇄해버렸어요. 문제는 이게 영국 무역에도 타격을 줬다는 겁니다. 영국이 양쪽에 압력을 넣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히게 됐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 전해인 1892년부터 이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이 파비를 보내서 라오스를 프랑스 권위 아래 두려고 했어요. 시암 총독들이 프랑스 상인 3명을 추방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반시암 감정을 자극했죠. 파비는 시암에게 메콩강 동쪽의 모든 군사 기지를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베트남 땅이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압박을 위해 프랑스 포함을 방콕에 정박시켰고 4월에는 군대를 보내서 분쟁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했어요. 결국 시암은 라오스를 프랑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프랑스령 라오스와 영국령 미얀마 상부 사이에 국경을 정하는 새 조약을 맺었어요. 양국 모두에게 시암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완충지대가 필요했고 각자 자기 식민지에서 문제가 많아서 서로 전쟁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태국이 식민지화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후 시암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경제, 군사, 행정 시스템을 전부 뜯어고쳤죠. 중앙 집권화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게 서구 열강들을 만족시켰고 영국과 프랑스는 시암을 중립국으로 인정하면서 점령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재확인했어요. 1910년이 되면 현대 태국의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들이 다 완성됩니다. 같은 해에 출라롱콘 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라마 6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라마 6세는 영국 왕립 육군사관학교 샌드워스트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인물이었어요. 서구화된 리더십이 계속 이어진 거죠. 새로운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그레고리력을 채택했으며 사회 전반을 서구식으로 바꿔나갔습니다. 1912년에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왕을 몰아내고 더 서구화된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실패로 끝났지만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시암은 서구 열강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덕분에 베르사유 평화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시암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과거의 식민지가 될 위험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암은 입헌군주제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1939년에는 국호를 태국으로 바꿨습니다. 이때쯤이면 서구의 침략 위협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죠. 결국 태국은 지리적 이점과 저항, 그리고 적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조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고 필요할 땐 맞서 싸웠으며 동시에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자신들도 문명국이라는 걸 증명했죠. 시암의 왕들은 식민지가 되느니 스스로 변화하는 길을 택했고 그 선택 덕분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킨 나라가 됐습니다.